안녕하세요. 언제나 자랑스러운 오빠의 하나뿐인 여동생이고 싶은 40대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다들 가족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전 부모님과 오빠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희 가족들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한땐 아픔이 많은 가정 환경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사연을 써내려가 볼게요. 저희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게 조용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청각 장애인이시거든요. 특히 엄만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으셔서 말씀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말보단 수화를 사용해 소통하곤 했어요. 서영아, 저번에 엄마가 우리들이 무슨 얘기 그렇게 재밌게 나누냐고 궁금해 하시더라. 앞으론 엄마 계실 땐 소외감 느끼시지 않게 더 신경 써야겠어. 어릴 때부터 항상 어른스러웠던 오빤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부모님을 배려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일찍 처리된 건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빠에게도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2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 전부를 잃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식구들은 각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은 나중에 가고 바로 취직할까 싶어요. 저라도 바로 돈을 벌어야 우리 식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잖아요. 대학은 나중에라도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형진아, 너 정말 괜찮겠어? 너 성적도 좋은데 등록금은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그러지 말고 대학에 가지 그러냐.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월급 받을 생각이 신나는걸요. 저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우리 서영이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줄 거예요. 오빤 성인이 되자마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오빤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생산직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제 등록금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오빠, 이번 학기에도 오빠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오빠도 학교 다니고 싶을 텐데. 나보단 공부 잘하는 서영이 네가 대학에 다니는 게 맞지. 이 오빤 내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걸 보기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 넌 집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을 책임지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 다 쉰다는 주말, 명절도 반납하고 오빤 그 좋은 청춘을 가족을 위해 다 내어주었어요. 전 오빠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제 졸업식 날 전 학사모를 오빠에게 제일 먼저 씌워주었어요. 야, 동생 덕분에 내가 학사모를 다 써보네. 어때? 오빠 멋지냐? 어, 진짜 멋있어, 우리 오빠. 고마워, 오빠. 오빠 덕분에 무사히 학교 다닐 수 있었어. 이젠 내가 오빠한테 그동안 받은 은혜 다 보답할게. 물론 제가 직장인이 된 후에도 오빠의 고된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30 중반쯤 됐을 때 회사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회사원이었는데 사연 많은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장인 장모님 뵙기 전에 수화를 먼저 배워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이가 처음으로 찾아뵙는 건데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와 같이 한참이나 수화 연습까지 했답니다. 엄만 그런 남편을 너무나 귀엽게 봐주셨어요. 박서방, 자네 장모가 아주 1등 사익감이 왔다고 엄청 좋아하네. 자네 점수를 톡톡히 땄어. 다음에 찾아뵐 땐 제가 더 열심히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장모님, 저 연습 많이 할게요. 남편이 저희 집에 올 때 긴장을 많이 했듯
저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긴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시댁은 빨간 벽돌로 쌓아 올린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수수한 차림으로 절 맞이해 주셨어요. 세아가, 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다. 그래도 내 아들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사니 얼마나 다행이니. 둘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한테 기댈 생각 말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라. 시몬 처음부터 저를 지원해줄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도 양가 도움 없이 저희끼리 결혼을 준비할 생각이어서 그 점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이 벌어진 건 양가 부모님을 모신 상견례 자리였어요. 시부모님께는 제가 먼저 저희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대놓고 힐끗거리며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머, 사돈 어른 손 좀 봐. 저래가지고 밥은 어떻게 드신다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바로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사부인은 말씀도 못 듣는데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거원 속이에 경읽기도 아니고 귀머거리 앉혀두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 엄마는 시모가 무슨 막말을 하는지 모르셨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가족들은 시모의 언행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티는 안 내셨지만 정말 언짢아하셨고요.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건 저희 가족 전체를 무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시모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당장 장인어른 장모님께 사과드리세요. 장모님이 귀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그렇게 무시받으실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어머니 말씀 다 듣고 계신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겠어요. 다신 그런 말씀 마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내 말이 뭐 틀린 거 있어? 아이고 아들 잘 키워놨더니 결혼 전부터 아예 대놓고 부인 편 처가 편을 드는구나. 내가 서러워서 말을 말아야지. 이 일로 시모는 완전히 토라져 한동안 인사를 가도 쌩하니 절 무시하더라고요. 반면 저희 아빠는 남편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자네도 많이 난처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해줘서 고마웠네. 나도 사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이 많았어. 근데 박서방 자네가 워낙 성실하고 우리 딸에게도 잘하니 난 사이로서 자네가 참 좋아. 어차피 결혼하고 사부인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고 지냈으면 좋겠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때 저희 어머니가 결례가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이해해 주시고 먼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게 저희 어머니께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날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는지 저도 모르게 수화를 더 연습해 왔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엄마를 앉혀놓고 서툰 손길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수화를 하는데 전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장모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고맙다며 눈가를 붉히셨답니다. 남편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에게 꼭 선물해드리고 싶다며 고급 의수까지 맞춰드렸어요. 장인어른, 제가 앞으로 장인어른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드릴게요. 너무나 훌륭하신 형님도 계시지만 저도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제, 나도 아버지 의수해드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매제가 정말 큰 선물을 해드렸어. 자식들보다 우리 매제가 훨씬 낫네, 나. 남편이 이렇게 저희 집에 자라니 오빠도 남편을 참 좋아라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제가 시댁에서 한가족으로 자리 잡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선 저희 시댁은 예전에 아주 큰 규모의 한우 전문점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장사를 접게 되었고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한 빚만 남게 되었답니다. 나도 예전엔 으리으리하게 넓은 아파트에 살았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왕년에 내가 얼마나 큰 돈 만지면서 산 사람인 줄 알아? 시모는 늘 그 얘기라며 본인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으스댈 때마다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실 전 시모가 전에 어떤 사고를 쳤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예전에 개모임 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원들 몰래 개돈을 뺏으다가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까지 갔었대요. 다행히 합의를 봐서 구속은 면했지만 그때 시부랑 이혼을 한 해 만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엔 시모 말고도 절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숙님의 부인인 형님이었어요. 사실 형님은 저와 나이가 같았지만 그래도 서열이 있으니 깍듯이 제가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누가 보면 저희랑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까 어머님 댁 오면서 꽃이 너무 예쁘게 폈던데 우리 어머님 미모랑 비교하면 꽃도 두 손 두 발 다 들겠는데요? 형님은 민망하지도 않은지 시모 앞에서 갖은 알랑방귀를 껴댔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는 편이라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질 않던데 형님은 아주 청산유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님 탤런트 김희선 닮으셨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외출하실 땐 이 치마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님은 다리가 늘씬하셔서 치마가 잘 어울리세요. 저희 시모가 몸무게가 70kg가 넘으시는 거구셨는데 형님은 정말 뻔뻔하게 시모에게 날씬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뱃살이 터질 것 같은데 뱃살이 하나도 없다며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형님이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니 시몬 당연하게도 항상 형님과 절 비교하더라고요. 아유, 둘째 네가 네 형님 반의 반이라도 닮으면 얼마나 좋겠니? 네 형님은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데 넌 맨날 입만 꾹 다물고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얘. 사부인이 그 지경이시니 저도 말을 잘 못하는 건가? 처음엔 시모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전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낳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 시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경지에 올랐어요. 오히려 제가 시모의 말을 무시하니 시모는 왜 본인 말을 새겨듣지 않냐며 아주 불쾌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저 상처받는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제 마음 지키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 좋게 말하는구나. 아유, 이러니까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우리 큰 며느리는 언제 오나? 사실 형님이 시모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모를 닮았는지 저희 시숙님도 허영심 많고 일버리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이것저것 말아먹고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 철썩 붙어서 얼마라도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늘 시모 주위를 맴돌았던 거죠. 저도 결혼 7년 차쯤 되니까 시모와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게 됐지만요. 시모가 종종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땐 대체 누가 어른인 건지 싶긴 했죠. 큰아들내 돈 좀 보내주고 나니까 나 쓸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지 말고 둘째야, 나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희도 양가 공평하게 용돈 드리는 기준이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용돈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유가 있을 땐 얼마 정도 더 드리곤 했는데 그러지 못한 달엔 용돈 달라는 말에 무시했다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 알고 중간에서 대처를 잘해주었어요. 여보, 앞으로 어머니가 또 용돈 달라고 하시면 나한테 말해. 내가 정해진 금액 이외엔 못 드린다고 딱 잘라 말할게. 남편이 정리를 잘해준 덕분에 용돈 문제도 일단은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유일한 걱정이 있다면 어느새 40 중반이 된 저희 오빠가 장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너 시집가서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도 좋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도 참 좋다. 우리 식구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이 오빠의 유일한 기쁨이야.
오빠에겐 그때까지도 늘 가족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오빠 말에 저도 감동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싫다고 해도 중매자를 알아봐야 하나 싶던 어느 날 오빠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 오빠가 갑자기 누굴 소개해준다는 게 수상하지 않아? 이거 틀림없이 여자친구야. 그지? 와, 우리 오빠도 드디어 마흔 중반에 장가갈 생각인가 봐. 남편과 전 친정으로 가는 내내 오빠가 과연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왔을까 잔뜩 기대를 하며 들떴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친정에 도착하니 전 직감적으로 새언니 될 분이 오신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서영이랑 매제 왔어? 당신 내 동생이랑 매제 처음 봤지? 인사해. 서영아, 여긴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어머, 정말 우리 예감이 맞았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 온 가족이 얼마나 기다리던 자리인 줄 아세요? 정말 남편감 잘 고르신 거예요. 저희 오빠긴 하지만 이만한 신랑감이 또 없을걸요. 저희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건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잔뜩 신나서 아이처럼 설치자 새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그럼요. 형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저도 잘 알죠. 이 사람 평소에 동생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오빠 말도 잘 따랐다고요. 당연하죠. 오빠 아니었으면 저희 집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빠가 제 등록금도 도와주고 부모님 생활비도 책임졌으니까요. 이제 장가 가니까 본인 가정에 충실해야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 오빠한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언니는 오빠랑 비슷한 인상에 참 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오빠하고 새언니하고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정말 하늘에서 맺어준 선남선녀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나 기쁜데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주 집안에 경사가 났죠. 아이고, 네 엄마 좋은지 어깨춤까지 춘다. 아들 장가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엄만 정말 기쁘신지 어깨춤까지 추실 정도였답니다. 늘 우리 집안의 기둥으로 고생만 하던 오빠가 이제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주책이었는지 남몰래 기쁨의 눈물까지 찔끔 흘렸다니까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 준비를 저까지 마음에 들뜨던 무렵 시모가 갑자기 온 가족 회의를 해야겠다며 모든 식구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도착해보니 시숙님과 형님은 이미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모는 저희를 앞에 앉혀놓고 중대한 발표라도 하는 듯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모두를 부른 이유가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하고 내가 현재 마땅한 벌이가 없잖니. 그래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다들 알겠지만 내가 또 음식 솜씨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잖아. 그래서 식당을 하나 차려볼까 한다. 그러니 너희끼리 잘 상의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식당 하나만 차려다오. 그 식당으로 생활비도 벌고 노후자금으로 쓰련다. 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를 보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옷이나 화장품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천만을 훌쩍 넘을 식당을 차려달라뇨. 전 살면서 이런 부탁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눈이 이만큼 커져선 무척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숙이 당혹스러운 저희 부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경호야, 어머니 말씀이 아예 터무니없는 말씀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지방이라 서울처럼 보증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들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부모님 노후를 위해 작게라도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물론 저희도 시숙님 말씀처럼 식당을 차려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숙님은 앞으로 용돈도 드리지 말고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는 거로 생각하자며 저희를 설득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숙님의 설득에 넘어간 건지 어느 날부터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형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형네랑 우리랑 둘이 합치면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더라고.
어머니도 이번에 식당만 도와주면 살면서 다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린다고 하시는데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식당 해드리면 어떨까? 그때 남편이 어찌나 조심스럽게 묻던지 꼭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시면 당신이랑 부딪힐 횟수도 줄어들 거고 서로 트러블 생길 일도 훨씬 적어질 거야. 오히려 당신이 편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고민해주면 안 될까? 평소에 남편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닌데 너무 어렵게 말을 꺼내며 제 눈치를 보니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결심이 섰어요. 알겠어. 어머님 뜻도 그러시고 시숙님하고 당신 이렇게나 부탁하는데 그 식당 도와드리는 걸로 해. 대신 어머님 도와드리는 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정말 괜찮은 거야? 고마워 여보. 내가 약속할게. 이제 우리 집 때문에 더는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을 거야. 만약에 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땐 당신 하자는 거 다 할게. 남편은 너무나 기뻐하며 당장 시숙님께 일을 진행하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나 기뻐하는 걸 보니 더 일찍 해드릴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시모 역시 저희 허락을 몹시 기다리고 계셨는지 식당을 해드리겠다고 하자마자 얼마가 필요한지 바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알아본 식당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식당 자리로는 딱이야, 딱. 그 자리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하지만 시모의 식당에 들어갈 돈은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보증금은 그렇다 치고 식당을 차리는 데 필요한 시설비와 인테리어 공사 비용까지 상당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금액만 계산해봐도 8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돈 아끼지 말고 차릴 때 제대로 차리는 게 낫지 않겠어? 주방 시설도 다 뜯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구나. 기존에 있는 건 영 못 쓰겠던데. 일단 저희도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에 동의하고 가게를 얻는 데 필요한 계약금을 먼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인 500만 원의 절반씩을 시숙님 네와 저희 부부가 모으기로 했죠. 저희 부부는 곧바로 250만 원을 시숙님께 보내드렸어요. 시모는 입이 귀에 걸려선 싱글벙글하며 무척 좋아하셨죠. 나도 이제 사장이다, 사장이야. 내 지인들은 벌써부터 나한테 최 사장이라고 부른다니까. 이럴 거면 진작 식당 하나 차려달라고 그럴걸. 이렇게 좋은 걸 말이야. 당장 수천만 원의 목돈을 쓰게 생겼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싶어 약간 후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다달이 용돈 드릴 일도 없고 때마다 돈 달라는 소리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가게 계약을 하고 일주일쯤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만 저희 친정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큰 불행이 덮쳐왔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저희 오빠의 사고 소식이었죠. 서영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겠다. 형진이가 방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이를 어쩌면 좋냐. 나하고 네 엄마도 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다. 일벌레였던 저희 오빤 평일엔 직장에 다니고 시간이 남는 야간이나 주말엔 추가로 또 오토바이 페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오빤 결혼을 앞두고 또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빠, 평일에도 종일 일하면서 배달 일까지 너무 힘들지 않아? 오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쉬엄쉬엄 해. 체력 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도 배달 일이 유동적으로 일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 더 추워지기 전에 바짝 일해서 돈 좀 모으려고. 어서 돈을 모아야 한다며 웃는 오빠 얼굴이 당장이라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행히도 오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있는 오빠를 보지 못하고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몇 미터나 그대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었고 오빠가 병원으로 실려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수술방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아빠, 우리 오빠 어떡해? 오빠 괜찮겠지? 어?
많이 다친 거 아니겠지?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오빠한테 이런 무서운 사고가 날 수 있어. 우리 형진이 괜찮을 거다. 이 엄마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들 살려낼 거야. 같이 저승에 가서 목숨을 건져오더라도 난 내 아들 이렇게 못 보낸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에도 오빤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겐 하나뿐인 남매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언제나 제 인생의 가장 멋진 롤모델이었던 오빤 결혼을 불과 39일 앞두고 눈을 감았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온 새언니도 충격적인 사고 소식에 넋을 잃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혼절해 바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이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만 남겨두고 가면 어떡해. 날 당신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혼자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슬픔은 남은 가족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주었습니다. 전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오빠가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겐 항상 모든 순간에 오빠가 있었고 그렇게 오빠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런 오빠를 만날 수도 얘기를 나눌 수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지옥 같더라고요. 오빠, 내가 오빠 없이 부모님 모시고 잘 살 수 있을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빠에게 제일 먼저 전화 걸었는데 이제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줘? 누가 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냔 말이야. 저희 가족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큰 슬픔 속에서 그렇게 오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엄만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연신 가슴만 내려치며 자식을 잃은 슬픔을 쏟아내셨어요. 새언니도 완전히 넋이 나가 오빠의 영정사진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정말 슬프게도 오빠의 영정은 결혼사진용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얼마 뒤면 근사한 새신랑이 됐을 텐데 우리 오빠. 웨딩사진도 저렇게 멋지게 나왔는데 한 번은 보고 가지. 새언니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급히 떠났어. 어? 아가씨, 이제 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가슴에 묻고 멀쩡하게 살아요. 저는 저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새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새언니 끌어안고 눈물만 주룩주룩 쏟아냈어요. 남편도 연락을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저희 식구들을 대신해 남편이 많은 일을 대신해 주었어요. 오빠의 빈소엔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오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빈소 어디에도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의 사고가 있기 전날 시모는 식당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유를 즐기다 오겠다고 형님과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예, 둘째야. 내가 가방을 싸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선글라스가 하나도 없지 뭐니. 동남아 여행까지 가는데 선글라스가 없으면 큰일이지 않니? 아, 이러다 내 배꼽 같은 피부에 잡티라도 생기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나 선글라스 사게 돈 좀 보내다오. 어머님, 저번에 식당 차려드리는 대신 더는 돈 달라는 얘기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같이 계신데 지금 저한테 선글라스를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식당 아직 안 차렸잖아. 겨우 계약금 몇 푼 냈으면서 벌써 상조 노릇하는 게야? 거 생색을 내고 싶으면 식당 차리고 나서 내라 얘. 시몬 도리어 아직 식당을 차리지도 않았는데 생색을 낸다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전 그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싶었어요. 250만 원도 큰 돈일 뿐더러 앞으로 들어갈 돈이 수천만 원인데 고작 선글라스 하나 안 사드렸다고 저런 욕을 먹게 된 겁니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중 하나 드릴게요. 꽤 괜찮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거 가져다 드릴게요. 아유, 됐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쓴다, 안 써. 다들 선글라스 쓸 때 나 혼자 맨눈으로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시몬 그렇게 잔뜩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그 다음날 저희 오빠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신이 없는 절 대신에
남편이 시모에게 사고 소식을 전했을 때 시모는 형님과 공항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가 출국하기 1시간 전이었다고 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방금 세상을 떠나셨대요. 어머니 아버지도 당장 저희 형님 빈소로 오셔야겠어요. 하지만 분명 시모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소식을 전했음에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찝찝하게 이게 무슨 소식이라니. 근데 이미 호텔 예약도 다 해놓고 일정도 잡아놨는데 갑자기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잖니. 너라도 너희 처가 식구들 잘 위로해드려라. 시모는 애초에 여행을 취소하는 건 선택지에 있지도 않은지 남편을 통해 장례식을 잘 치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시모에게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래도 며느리 오빠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신나게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아니지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행도 모자라 형님은 SNS 가득 신나게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형님 계정을 보고 있다는 걸 알 텐데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정마저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장례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에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온다는 게 참 애석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까지 조문객께 인사드리고 나머지 할 일을 하다 겨우 지쳐 잠들었어요. 박서방 깨우지 말고 좀 자게 냅둬. 어제 새벽까지 울고만 있는 우리를 대신해 고생이 많았을 게다. 전 남편에게 또 한 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겨우 눈을 떠서 조문객 맞을 준비를 하다 보니 아침 8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이 없어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모에게 연락이 걸려왔더라고요. 전화를 받기 전 시모가 전화상으로라도 저희 식구들을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정말 예상치 못한 말로 절 분노케 하더라고요. 장례는 잘 치르고 있니? 우리 아들도 옆에 잘 있고? 보나마나 우리 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텐데 너라도 잘 챙겨주렴. 아참, 그리고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내가 출국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 우리 집 보일러를 안 꺼놓고 나왔지 뭐냐. 네가 얼른 가서 보일러 좀 꺼주면 안 되겠니? 전 그 순간 이게 상을 당한 사람한테 할 말인가 싶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시모가 절 생각해서 전화를 주셨구나 해서 어렵게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들은 말이 집에 가서 보일러 꺼달라는 말이었죠. 아무리 가스비가 걱정돼도 혈육을 잃은 며느리에게 그게 할 소린가요?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집까지 택시 타면 20분밖에 안 걸리더구나. 어차피 사흘 내내 거기 있을 거 얼른 옷 갈아입고 가서 보일러 좀 끄고 와. 저는 말문이 막혀 제대로 된 대꾸도 못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집에 가서 보일러를 꺼달라고요? 저 지금 상중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위로는커녕 뭐 보일러요? 아니 나도 네 사정이 알지. 근데 그걸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 어쩌니? 우리 큰아들이 일하느라 바쁘고 둘째 녀석도 장례식장에서 사회노릇 중일 텐데 내가 나오기 전에 하필 보일러도 세게 틀어서 지금 바닥이 절절 끓고 있을 거다. 가뜩이나 옛날 집이라 가스비 많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 폭탄 맞으면 어떡하니?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다음 달 가스비가 어지간히도 걱정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중인 며느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더는 못 참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들 다 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은 제가 큰 소리를 내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바로 눈을 뜨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빈소에 누구 왔어? 아니면 뭐 해결해야 할 일이라도 생겼어?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진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례식장엔 올 생각도 안 하시고 여행부터 가시더니
이제 나한테 집에 가서 보일러 좀 꺼달래. 어차피 3일장 하지 않냐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어머니께 맞춰드려야 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저보다 더 깜짝 놀라더니 진땀을 흘리며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정말 너무 속상하다. 당신 지금 마음도 너무 심란할 텐데 그런 황당한 소리까지 듣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전 더는 참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단호히 한 가지 제안을 했고 그 한마디가 시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어요. 일단 전 오빠의 마지막 길에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울고만 있는 엄마 새언니를 위로하고 남편과 함께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발인을 하며 이젠 정말로 오빠를 떠나보낼 시간이 다가왔어요. 잘 가, 오빠. 잘 가. 다음 생에도 꼭 내 오빠로 태어나줘. 그땐 내가 더 잘할게. 오빠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끝까지 믿고 응원할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편히 쉬고 있어. 부모님은 내가 잘 모실게. 미안하고 사랑해, 오빠. 그러면서 전 새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야 돼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다 잊고 지낸다고 해도 난 끝까지 새언니 앞길을 응원할 거예요. 오빠도 하늘에서 분명 그럴 거고요. 가끔 안부 전할게요.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렇게 새언니와 서로를 위로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가족이 되려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와 가족들은 진심으로 새언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오빠를 보내고 며칠 뒤 드디어 시모가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전 시모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 이젠 제가 시모의 인생을 뒤바꿔줄 차례였어요. 어? 둘째 왔니? 그래도 심히 여행 갔다 왔다고 인사하러 왔구나. 너도 고생 많았겠다. 우리 아들도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을꼬. 시모는 저한테 괜찮냐, 많이 힘들진 않았냐 하는 위로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인사라곤 고작 그게 다였습니다. 아, 너희 식당 오픈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잔금 치르는 날은 잊으면 안 된다. 시설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도 있으니까 큰애하고 너희하고 딱 4천만 원씩 모으면 되겠더라. 괜히 어영부영 미루지 말고 미리들 준비해. 어머님, 외국 여행하시느라 못 들으셨구나. 그 계약 무효예요. 뭐라고? 뭐가 무효라고? 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까짓 거 제가 낸 계약금 250만 원 포기할게요. 어머님 식당 차리는 거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요. 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제가 폭탄 선언을 하자 시몬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선 연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해. 너 지금 애들 사탕 줬다 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그 식당 하나만 믿고 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면 난 어떡하니?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게 누가 너무한대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를 사고를 잃어서 장례식 중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셨냐고요? 다시 생각해도 제가 기가 막히네요. 보일러 좀 꺼달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보일러요? 내가 설마 했는데 그거 좀 부탁했다고 바로 달려와서 이러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시몬 아주 뻔뻔하게 도리어 제가 속이 좁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도 필터링 없이 그간 속에 쌓아왔던 말을 다 꺼냈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상중인데 보라한 듯이 여행사진 올리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그리고 최소한 저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우리 며느리 고맙다,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잘한다, 뭐 이런 말 해준 적 있으시냐고요. 항상 형님이랑 편 먹고 절 무시하게 바쁘셨잖아요.
저도 더는 바보처럼 참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 자리 반납받을 수가 있어도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어머님 식당이요? 그거 잘난 형님께 차려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제가. 이야, 네가 못하겠다 하면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큰애 혼자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해?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전 여기서 완전히 손 떼겠습니다. 오늘부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하셔도 안 받을 겁니다. 할 말 있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말씀하시던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모는 돌아서는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이러면 어떡하냐는 소리만 해댔어요. 그 뒤로도 시몬 제게 수도 없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에게도 계속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고맙게도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며 저와 뜻을 함께 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제안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나 당신 어머니 더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지시든 형님에게 떠맡기시든 난 더는 상관하지 않을래. 그때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무조건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수한테 해준 거 반의 반만이라도 제 아내에게 해주셨다면 저희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세요? 전 언제나 아내와 뜻이 같으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냉정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 가족 일인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식당에서 아예 손을 떼버리고 시모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답니다. 동서, 진짜 1억이야? 어떻게 나 혼자 8천만 원을 대? 어머님은 여유자금 하나도 없다고 무작정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시지.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냐고. 그 돈이 있었으면 시댁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 필요도 없었지. 형님은 8천만 원을 혼자 독박 쓰기가 부담스러웠는지 형님마저도 슬그머니 식당에서 손을 떼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모와 큰 싸움이 났고 그렇게나 죽고 못 살던 둘 사이도 틀어져 버렸다네요. 아이고, 자식놈들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 다들 장가가니까 아주 지 마누라 말 듣기 바쁘지. 평생 쎄빠지게 키워놨더니 어떻게 이렇게 지네 엄마 뒤통수를 쳐? 큰며느리 저건 돈 필요할 때나 살랑살랑 입에 발린 말이나 했지. 그동안 금이야 오기에 잘해줬더니 나한테 쓰는 돈 8천이 그렇게 아깝더냐? 어머님, 저희가 무슨 재벌인가요? 어머님 큰아들도 그 돈은 못 해드린대요. 혹시 동서가 다시 생각을 바꾸면 그때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혼자 식당을 해드리는 건 말이 안 되죠. 형님까지 이렇게 나오자 시모는 갑자기 돌변해선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사돈 조각하는 길에 위로라도 좀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었어. 여행 내내 나도 사돈 어르신들하고 네가 얼마나 슬플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참 울기도 했다. 여행 내내 즐겁게 놀지도 못했다니까. 넌 꼭 슬픈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하니?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식당 차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제발 나 한 번만 좀 도와주라. 어? 그 식당 안 하면 난 앞으로 뭘 먹고 사니? 내가 너희 오빠 납골당 가서 10번, 1000번 사죄라도 아마 가서 아주 싹싹 빌게. 그러면 네 마음이 좀 풀리겠어? 시모는 급기야 저희 오빠 납골당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또 급한 불만 해결하면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게 뻔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도저히 돈을 구하지 못하고 그 식당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희나 형님네도 250씩 돈을 날리게 되었지만 그걸 감수하더라도 냉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시모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남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나도 먹곤 살아야지. 자식들이 용돈도 한 푼 안 주니 그럼 어쩌니. 아이고,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다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라니. 그때 저희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모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셨다면, 하다못해 하루라도 얼굴 비추며 함께 슬퍼해 주셨다면 지금은 꿈꾸던 대로 본인 식당에서 사장님으로 계셨겠죠. 전 요즘도 오빠 납골당에 가서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오빠,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원하게 복수해줬어. 그러니까 오빤 내 걱정 말고 거기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어. 오빠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종종 오빠의 길마다 새언니를 만나고 있습니다. 새언니는 아직도 오빠 얘기만 꺼내면 눈물을 보입니다. 전 새언니의 앞날이 너무 슬프지만은 않길 바라며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여전히 오빠 잃은 슬픔 속에 계시지만 그래도 요즘은 저희 아이들 재롱을 보면 부쩍 힘을 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 봐요. 나도 엄마랑 수화 연습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수화 맞죠? 아이고, 아유, 언제 그런 걸 다 연습했어요? 할애비랑 할미도 우리 손주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마워요. 전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해 더 자주 전화도 드리고 일부러라도 집에 찾아가고 있답니다. 남편도 그 옆을 항상 함께 해주고 있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늘에 있는 저희 오빠는 알아주겠죠.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언젠가 오빠가 내 동생 잘했다, 내 동생 최고다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을 견디게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인 것 같네요. 저 역시 가족들에게 제가 받은 응원만큼 큰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오빠가 바라던 모습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